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원론 2주차 공부하시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공부했었죠. 2주차에서는 자,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 시장의 균형이 성립되는 원리입니다. 자, 균형이라고 했는데 이제 균형에서는 균형 거래량과 또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그 놀라운 역할을 갖다 하는 가격이 어떤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걸 공부하는 것이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수요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원리 이걸 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럴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차례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1교시인데 1교시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주로 수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급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2교시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요하고 수요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있는 책도 있고 구분하지 않고 있는 책도 있는데,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걸 다 구분했어요. 수요와 수요량을. 근데 이제 근래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교과서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게 그냥 대충 쓰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맹쾌 경제학이 있는데, 그 맹쾌 경제학에서도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옛날 그 노학자들은 명확하게 개념. 왜냐면 옛날에는 뭐 경제학에서도 그 개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개념과 함께 이제 뭐 임금이란 무엇이냐, 뭐 노동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철학적 배경 같은 것들 많이 따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도 주로 이제 수리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몰랐던 걸 찾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든가 이 배경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하고 수요량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구분하니까 여러분들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라고 하는 거죠. 수요는 뭐냐? 소비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활동의 대상이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갖다가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이 있잖아요. 이걸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요량이라고 할 땐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이 변화할 때 그 가격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교과서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때는 그렇게 내립니다.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수요다. 만약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사고 싶다. 그건 수요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것이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사고 싶다. 이건 단순한 욕구일 뿐이지 수요는 아니라는 거죠. 살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이 수반된 그런 수요, 이게 수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의 성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성질을 가지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죠. 욕구이기 때문에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도 합니다. willingness예요. willingness to purchase 해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의도된 양이라는 거죠. 의도된 양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량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요. 우리가 수요량은 의도된 양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에요. 구매하려는 양, 의도하는 양.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적 개념인데 그 사전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exant라는 얘기예요. exant, 이걸 좀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추가로 쓴다 그러다가 빼먹었네요. exant라고 합니다.
천천히 쓰겠습니다. 익센트. 지금 이거는 마우스를 쓰는 겁니다. 펜을 쓰면 딱 좋은데 노트북을 쓰게 되면 음성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내장 마이크 최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음이 막 뜹니다. 음이 뜨고 날아가고 막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요량은 살려고 의도하는 양. 익센트 해가지고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한 양은 뭐냐? 자, 실제 구매한 양은 사후적 개념이죠. 이거는 사후적 개념이고, 따라서 실제 구매한 양은 영어로다가 익스포스트라고 합니다. 익스포스트. 자, 포스트 뭔지 아시죠? 안 쓰겠습니다. POST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의도하는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다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는 양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는 양이고, 그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해가지고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따져요. 자, 수요량, 자, 수요 또는 수요량은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량이 있고 또 한 가지 대비되는 게 뭐냐면 저량이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컴포 비교되는 것이 영어로 스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량이라고 그래요. 저량은 뭐냐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양을 저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을 저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량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이 유량이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GDP 알잖아요. GDP,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뭐죠? 1년 동안 한 나라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만약에 2019년 GDP가 있다. 그러면 2019년 1년 동안에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유량,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 변수가 나오면 그 경제 변수가 유량 개념인지 저량 개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이다. 우리가 뒤에 가면 근데 수요량뿐만 아니라 공급량 또 생산함수 볼 겁니다. 요소 투입량과 생산량 이런 것들 나오는데 다 플로우 개념이에요. 반면에 이제 저량은 영어로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이라고 하는 저량이 있는데 저량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재산이 있죠. 너 재산이 얼마냐? 재산은 뭐예요?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의미가 있죠. 내 재산이 전부 다 주식이다. 주식인데 만약에 주가가 높다. 그러면 재산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다. 요새 뭐 미국에서 그렇게 갑자기 그냥 뜨겁게 달아오르던 증시가 폭락해가지고 주가 폭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제프 베조스니 아니면 빌 게이츠니 하루아침에 뭐 10조 원씩 재산이 줄고 막 그랬어요. 그 재산이라는 거 바로 뭐예요? 그거는 스탁 개념이죠. 어떤 날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경제 변수가 나오면 이것이 플로우 개념인지 스탁 개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에서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스탁 개념이 되는 거죠. 또 근데 인구 실업자 수가 몇 명이냐? 총 인구가 몇 명이고 그중에 실업자가 몇 명이냐? 그것은 어떤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스탁 개념으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실업자가 몇 명이나 증가했느냐? 지난 1년 동안 새로 증가한 실업자가 몇 명이냐? 이러면은 뭐예요? 이건 플로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플로우 개념과 스탁 개념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또 수요량은 유량 개념이다 하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또 구매력이 있어야만 이것이 의미 있는 수요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수요의 성질 이렇게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살려는 양이다. 일정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플로우 개념이고 살려는 실제 산 것이 아니라 살려는 양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볼 일은 자,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또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의미를 가지고 분석하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결정 요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죠. 이 가격은 또 나머지 요인들과 또 별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 건데 재화의 시장 가격은 나머지 기타 요인들 한 4, 5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또 다른 이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화의 시장 가격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가격이 높으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어때요? 적죠. 가격이 높으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적다. 여기서도 엄밀하게는 수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요량이라고 해야만 뒤에 가서 우리가 만들게 된 모형에 딱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수요가 적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자, 수요를 욕구, 수요량은 구매한 양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격이 높으면 살려는 욕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수요라고 해도 좋고 수요량도 괜찮습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는 하락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적다.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재화의 가격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쳐요. 다른 재화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치재와 보완재가 있어요. 대치재는 뭐죠?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유사한 효용을 줍니다. 소비자에게. 비슷한 효용을 주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과 빵, 자, 밥하고 빵은 대체할 수 있죠. 콜라와 사이다 대체할 수 있죠. 목이 마를 때 다 같이 시원함을 줍니다. 비슷하죠. 여기서 지금 대치제에 의해가지고 커피와 녹차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커피와 녹차가 대치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뭐 되는 사람이 있죠.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거나 이런 사람이 있죠. 물론 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수요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그러나 보통 언급할 때는 대치제는 커피와 녹차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재화의 가격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죠.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면 두 재화는 대치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뒤에 가면 또 아주 매우 중요하게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재화는 대치제다. 다음에 보완제가 있습니다. 컴플먼트, 보완제. 보완제는 두 재화가 있어야만 함께 쓸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두 재화가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완제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자동차와 가솔린 이런 거 있죠. 자동차와 가솔린. 가솔린 없으면 자동차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두 재화는 보완제입니다. 이런 게 보완제고 여기서는 지금 보완제 해가지고 커피와 조각 케이크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보완제는 어떠냐 하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근데 이건 올라갔는데 이거는 감소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해갖고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재화는 보완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커피값이 올랐다. 자, 분명히 커피값이 오르면 커피값이 올랐어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 커피값이 올랐어요. 커피값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커피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보완제인 자, 케이크의 수요도 감소하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교과서에서 많이 쓰던 겁니다. 소주와 맥주가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뭐죠? 대치제인가 보완제인가? 예전엔 대치제였죠. 예전엔 대치제였는데 언젠가부터 꽤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한 10여 년 전 이때부터 꽤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커피와 맥주를 섞어 마십니다. 소맥이라고 해서. 섞어 마시게 되면 두 재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완제가 되는 것이죠.
불과 한 10년 전 교과서에서도 소주와 맥주는 대치제다. 그런데 현실은 보완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선가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자, 소주의 가격이 상승했다. 소주의 가격이 상승한 결과 맥주의 가격이 같이 상승했다. 자, 소주값이 올랐더니 맥주값이 올랐다. 두 재화는 뭐냐? 소주와 맥주는 대치제죠. 근데 소주값이 올랐더니 맥주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두 재화는 뭐냐?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소주와 맥주가 소맥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소주값이 올라가지고 소주의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맥주의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두 재화가 보완제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재화는 대치제.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재화는 보완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두 재화가 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있죠. 대체제도 아니고 보완제도 아닐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독립제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독립제. 두 재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독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 변화죠.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 재화의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재화라고 하는 게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다 하는 거 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소득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있는데 자, 소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냐면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화는 다 마찬가지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생활이 여유가 있어졌는데 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리를 예를 들어왔는데 옛날 교과서부터 보리를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리가 꼭 그러냐? 아니죠. 일부러 보리 많이 찾잖아요. 왜? 건강식이다 해갖고 많이 찾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쌀을 좋아하고 보리는 쌀 못 먹는 집, 쌀 먹을 능력이 안 되는 집에, 쌀밥 먹을 능력이 안 되는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보리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리고기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보리가 천대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금방 꺼지고 또 먹을 때 거칠거칠하고 하니까 부자는 보리 먹고 쌀밥 먹고 돈이 없는 사람이 보리밥 먹었다. 이럴 때 열등제가 되는 거죠, 보리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정상제하고 열등제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교과서에서는 열등제라고 해가지고 피넛 버터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 교과서에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피넛 버터는 특정한 그 계급이나 먹는 거.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열등제다 이거죠. 그 피넛 버터 우리는 그냥 어쩌다 생기면 막 퍼먹고도 그러는데 그게 열등제라는 거예요. 건강 생각한다면 많이 먹지 말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먹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근데 이제 아주 비싼 버터 이런 것들 먹는다 이겁니다. 치즈나 해가지고 열등제로서 미국 교과서에서 피넛 버터를 예를 들어요. 근데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11 주안역의 511번 시내버스 마을버스 어떠냐. 근데 512 시내버스 하니까 20학번들은 타본 적 없는데요. 그렇죠. 타본 적 없네. 그렇죠. 참 불행합니다. 미어 터집니다. 줄 한참 서서 타야 되고 타도 미어 터지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안역 511이 그렇다.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2배로 올려줬다. 용돈 2배 올려준다면 511 타요? 안 타죠. 택시 타죠. 그럼 511은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용돈이 2배 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511 안 탄다. 뭐예요? 열등제죠. 지하철 9호선 열등제죠. 이건. 만약에 소득이 2배가 증가한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타요? 안 타죠. 택시 타지. 이런 겁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감소하는 재화 정도면 아주 열등한 재화라는 거죠. 열등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는 열등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제니 열등제니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재화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차를 타다가
경차를 타다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중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중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대형차는 정상재고 경차는 열등제 아닙니까? 근데 경차, 오토바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오토바이 타다가 소득이 증가한다. 경차 타죠. 그럼 경차는 정상재고 오토바이는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제와는 항상 정상제고 항상 열등제다 이런 거 없어요. 또 그 나라의 역사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사문화적 배경, 또 재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 구분합니다만은 특히 정상제, 열등제 구분할 때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소비자들의 기호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 영어로 테이스트라고 그래요. 테이스트인데 소비자의 선호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자, 소비자의 주체적인 기호가 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뭐 중요한 말 아닙니다. 예컨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예컨대 뭐 유기농이니 뭐니 해가지고 무공해 자연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 이런 것들. 또 예컨대 골프붐이 분다. 자, 골프붐이 불게 되면 뭐예요? 골프클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재화가 특히 유행을 탄다. 여기에 유행도 포함됩니다. 유행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재화가 갑자기 유행을 탄다. 그럼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아마 작년까지는 그랬겠죠. 작년까지 겨울만 되면은 거리마다 그냥 까만색 기둥이 사방에 서 있었죠. 기둥, 까만색 기둥. 그 흔히 롱패딩,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롱패딩 갑자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작년 겨울부터 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게 갑자기 유행을 타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선호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소비자의 기호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인데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경제학에서입니다. 자, 소비자의 주체적인 기호가 변화해 가지고 그것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표현한 내용이 너무 어설프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그래요. 지금 전통적 경제 이론해 가지고 소비자의 주체적인 기호 변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소비자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주권이라고 그래요. 컨슈머 서버레인티 해가지고 소비자 주권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의 수요란 얘기죠. 자, 소비자가 많이 사는 물건 살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의 생산이라든가 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수요다. 맞는 말이죠.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면 거기에 맞게 기업의 생산도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의존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가 있습니다. 의존 효과라고 해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책 엄청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이 팔린 책이 갈브레이스의 그런 책들인데 갈브레이스 교수가 새로운 산업국가라고 하나 가지고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서 의존 효과 개념을 제시합니다. 디펜던스 이펙트예요. 디펜던스 이펙트인데 뭐냐면 자, 기업이 자기네 기술 가지고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들 기술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뭐예요? 만든 다음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광고해가지고 소비자가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던 제품인데 저게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던 제품인데 만약에 생산자가 신제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광고 요란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잖아요. 그쵸? 소비자 주권이 아니죠. 소비자 주권이 아니라 생산자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이런 걸 의존 효과라고 합니다. 생산자들의 광고라든가 아니면 모방 행동 이런 것들이 소비자 기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비자가 사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걸 의존 효과라고 해서 과거에는 많이 강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요새는 외국 교과서엔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이 내용이 예전에 폴 앤서니 세뮤얼슨 교과서, 세뮤얼슨이 쓴 이카노믹스라고 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국내 교과서엔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호 내지는 유행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 내용 소비자 주권의 원리하고 소비자 주권의 원리를 갖다 부정하는 의존 효과하고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인구의 규모와 인구 구성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인구의 규모 절대력이죠.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엄청 물건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하고는 뭐야? 아무런 생산활동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인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인구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죠.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구매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구매력이 증가하고,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거의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 증가합니다. 또 성별, 연령 구성의 변화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예컨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뭐예요? 예컨대 기저귀 수요가 점점 감소합니다. 애기들 분유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생산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별, 연령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도 인구가 많아지면 거의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 증가하는 건 틀림없죠. 인구 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변화한다. 자,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면 고소득계층하고 저소득계층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에 차이가 있게 돼요. 그렇죠. 고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제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소득 분포가 평등해지게 되면 그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득 분포도 수요의 결정 요인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생활과 경제학 해가지고 뭐 커피 시장에 새바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커피 전문점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커피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그 변화 현상이다. 꽤 됐죠, 물론 이것도. 그래서 뭐 스타벅스 요새는 커피 안 씁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안 쓰죠. 이 스타벅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세이렌, 이너 세이렌인데 요새 스타벅스 매장 가보셨나요? 이너 세이렌도 마스크하고 있습니다. 엔젤리너스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 탐탐이 있고요, 등등 이런 것들. 그것도 새바람이나 마찬가지죠.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원두커피를 좋아했다고. 원두커피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이.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지금 세계 커피 기구를 만들어요. 세계 커피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WCO죠. 월드 커피 오거나이제이션. 세계 커피 기구 본부가 한국에 유치하는 겁니다.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커피에 있어서. 가지고 요새는 이제 커피, 여러분들은 그 바리스타라고 아시겠지만 바리스타 말고 Q 그레이더가 있어요. Q 그레이더 해가지고 퀄리티 그레이드. 자, 커피 등급 매기는 겁니다. 커피를 감별해가지고 커피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커피 산지마다 기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커피의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Q 그레이더가 6,000명인가 7,000명이 있어요. 시험은 미국에서만 봅니다. 뉴욕에서. Q 그레이더 시험. 근데 한국 사람이 3,000몇 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인 지원자들이 워낙 많고 시험 응시자가 많으니까 한국에 파견돼 가지고 별도로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도 시험을 봐요. Q 그레이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참 커피에 있어서는 강국이 된 건데 새로운 변화죠. 어쨌든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맛 알다가 커피 시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온실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커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수요 공급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가격과 커피 수요에 대한 관계를 갖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수요 함수. 자, 식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법칙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가격과 수요량 간에 뭐라고 합니까? 역관계라고 하죠.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 역관계라는 말이 뭐예요? 마이너스의 관계라는 얘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요 법칙을 갖다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요 곡선입니다. 자,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예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일 때 하루에 한 도시의 수요량이 8,000개였다. 8,000잔. 4,000원 되니까 수요량이 많이 된 거예요. 많이 됐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요점, 커피에 대한 수요점, 이런 수요점들, 커피에 대한 수요점들이 이게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갖다 점으로 표시한 거죠. 이걸 다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수요 곡선을 갖다가 형태를 말로 표현할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자, 수요 곡선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죠.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하향 한다고 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한다.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커피뿐만 아니라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관계다. 근데 여기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두 가지 효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다른 모형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의 배후에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커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이제 커피에 만약에 대체재가 녹차라면 자, 녹차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커피값만 싸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녹차 대신에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거죠.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상대적으로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녹차 대신에 커피를 많이 소비한다. 그래서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것이 바로 대체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 대신 이재화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수요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격 하락의 효과 첫 번째 대체 효과입니다. 다음에 커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전과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뭐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겁니다. 커피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전과 똑같은 돈 가지고도 더 많이 살 수 있다. 자,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지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뭐다?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진 다른 재화 대신 이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한다. 대체 효과. 또 한 가지는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한다.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가격 하락의 효과 해가지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가지 확인하시기. 자, 지금 우리가 수요 법칙 얘기했고 수요 법칙을 그래프에 그린 게 수요 곡선이었죠. 자, 수요 곡선을 갖다 또 식으로 표시하면 수요 함수라고 하죠. 물론 이제 곡선 자체를 함수라고도 합니다. 곡선 자체를 그대로 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자, 수요 함수는 자, 함수라는 게 뭐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 표시한 거죠.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 함수입니다. 그럼 수요 함수는 결국 뭐냐? 종속변수는 수요량인데 그럼 독립변수는 뭐냐? 가격입니다. 여기서는 가격. 그래서 그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간의 함수관계예요. 가격과 수요량 간의 함수관계를 수요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매 기간
플로우라고 그랬죠. 플로우. 매 기간 수요되는 수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가격 하나만 제시해가지고 그제와의 가격 하나만 제시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좁은 의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가격 말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대치제나 보완제, 소득, 소비자의 기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 수요 함수는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죠. 가격과 수요량 간의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의 관계. 그래서 이럴 때 이걸 좁은 의미의 수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말고 나머지 외생 변수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수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만 표시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수요 함수를 갖다가 세로축에다가 가격을 표시하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경제학에서는 세로축에다가 가격을 표시를 해요. 자, 지금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죠.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한다. 그러면 가격은 독립변수입니까? 종속변수입니까? 독립변수죠. 수요량은 종속변수죠. 근데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가로축에다가 독립변수 표시하고 세로축에다가 종속변수 표시했죠.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세로축에다가 독립변수를 표시를 해요. 경제 모형은. 자, 경제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프 모형이 있는데 경제 모형에서는 세로축에다가 독립변수인 가격변수들을 주로 표시합니다. 가로축에다가 수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독립변수를. 자, 수요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축에다가 독립변수인 가격을 표시를 하고 가로축에다가 뭐예요?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표시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경제 모형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수요함수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 그렸을 때 수요 곡선이다. 자, 수요함수, 수하고 수요 법칙에 반영되어 있는 수요함수하고 수요 곡선에 반영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로입니다. 로. 수요 법칙.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라고 그랬죠. 마이너스의 관계.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거죠. 수요 법칙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관계, 즉 마이너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죠. 자, 위에 건 대체효과. 가격이 높아진 재화를 가격이 낮아진 재화로 대체해가지고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소득효과입니다. 자, 위에 거는 대체효과, 아래 거는 소득효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법칙의 배후에 작용하는 두 가지 효과 뭐예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볼 겁니다. 또 자,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수요법칙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곡선, 이걸 또 함수식으로 표시하면 수요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맨체스터 상인의 수요 공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타내기도 하죠. 표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파운드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서는 이제 아래로 내려갔지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는 수요량이 줄잖아. 이렇게 해서 자, 미국 모카에 대한 수요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감소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표현 방법. 첫 번째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말로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보여줘요. 수요표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표만 봐도 알 수 있죠. 가격이 11센트부터 쭉 13센트까지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감소한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수요표에 나와 있는 수치 있죠. 데이터. 수요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뭐가 돼요?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이걸 식으로 만들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체스터 상인의 수요 공급표 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 자, 수요함수에 포함됐던 내용들, 자, 수요함수에 포함됐던 독립변수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그제와의 시장 가격이 있었죠. 그제와의 시장 가격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 있었고,
세 번째는 다른제와의 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기대 변화 이런 것들이 포함됐었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세로축에 표시가 된 게 뭔가요? 그래프, 이게 수요 곡선인데 그래프의 표시, 세로축에 표시한 게 뭐예요? 커피의 가격 하나만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모형 안에서, 지금 이 수요 모형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가격도 변화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로축에 표시한 것은 가격 하나만 표시한 거예요. 나머지 요인들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커피 가격과 나머지 기타 요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커피 가격과 기타 요인해 가지고 커피 가격은 뭐냐? 커피 가격은 이걸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내생 변수. 내생. 모형 내에서 크기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형 내에서 크기가 정해지는 변수 해가지고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있었죠. 이것들은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해가지고 이걸 외생 변수라고 그래요.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해가지고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자, 펜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그리고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유감스럽네요. 외생입니다. 외생 변수예요.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 하나만이 내생 변수고 나머지 요인들은 다 외생 변수예요. 지금 여기 소득이 증가할 때라고 그랬죠.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커피 가격이 전과 똑같이 4,000원이에요.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해요.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수요점이 옮겨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점이 옮겨갔어요. 수요점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수요의 변화라고 할 때는 뭐냐? 가격 이외 요인들이에요. 가격 이외 요인들, 소득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기대 같은 것들이 있죠.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이 변화했을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게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격 이외에 외생 변수입니다. 가격만이 내생 변수고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외생 변수죠. 그래서 외생 변수가 변화해가지고 수요 함수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정상제인 경우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만이었는데 12,000원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곡선이 이동한 거예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다. 이럴 때 수요의 증가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의 증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그 원인의 하나가 뭐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내용을 일단 요약한다면, 자, 수요량의 변화는, 사실 수요량의 변화 지금 앞에 안 나왔어요. 앞에서 안 나왔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면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로축에 표시한 가격이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P고 여기가 Q가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자, 수요 곡선이 있었는데 가격이 5,000원일 때,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점이 여기였죠. 여기였고 5,000원일 때 예컨대 10,000잔 살려고 한다. 근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뭐예요? 전부 다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수요점이 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래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수요량의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원인은 뭐예요? 그제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요. 그제와의 가격. 가지고 그제와의 가격이 변화하니까 곡선 자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곡선상에서 수요점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곡선상에서 수요점만 움직인 거예요.
가지고 이런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뭐예요? 그제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것들처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때는 가격의 변화가 가져오는 수량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반면에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변화하는 경우에요. 나머지 요인들이 변화할 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과 달라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바로 뭐예요? 외생변수예요. 가격 외의 변화, 즉 외생변수의 변화. 그래서 외생변수가 변화할 때 미치는 수요함수의 변화는 뭐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구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요와 수요량도 구분하셔야죠. 가격과 수요량 간의 전반적인 함수 관계. 바로 이제 주어진 가격에서 나오는 것은 인텐디드고, 자, 이제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우측 이동이죠. 우측 이동의 요인. 먼저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대체재의 경우에는 한 재와의 가격과 다른 재와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보완재 가격은 어떨 때예요? 하락할 때죠. 하락할 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인 경우입니다. 자, 정상재인 경우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자, 소비자의 기호가 이전보다 높아진 거예요. 소비자가 갑자기 이 재화를 전부 다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 재화를 전부 다 더 좋아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또 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원래 또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야, 근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빨리 사야죠.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또 경기 전망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다 수요 곡선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수요 곡선을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자, 다음엔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의 탄력성 개념 보겠습니다. 즉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탄력성이라고 할 때는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영어로 elasticity 해가지고 탄성치라고 해서 물리학에서 쓰던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가격이 변화한다든가, 소득이 변화한다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느냐 이겁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이럴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개념으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아주 유용한 개념이에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걸 알프레드 마셜이 경제학 원론 책을 처음 쓴 사람이 알프레드 마셜인데, 알프레드 마셜이 물리학에 나오는 이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수요 분석을 할 때, 또 소비자의 수요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력성 개념이 있는데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인데 거기다가 가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 독립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요. 원인 변수인 독립변수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자, 독립변수가 1%포인트 변화할 때 종속변수는 몇 %포인트나 변화할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 가지 탄력성 개념을 볼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자, 이 탄력성 개념은 다양하게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탄력성을 활용한 예 보게 되면, 그런데 경영자의 경우에는 가격을 변화시킬 때 가격 조정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되게 올리잖아요. 경영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예측을 해야죠. 이럴 때 탄력성을 활용합니다. 또 예컨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는 예컨대 가치제, 원래 가치제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제화가 있는데, 자, 가치제의 적정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보조금을 갖다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거 결정하고 할 때 수요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연구자, 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 탄력성입니다. 원래 일반화해 갖고 얘기한 그런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독립변수 1%포인트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 몇 %포인트가 변화할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변수의 변화율 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이죠. 독립변수의 변화율 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 해가지고 탄력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일반화된 탄력성 개념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냐?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 이걸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가 변화할 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할 때 퍼센트,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퍼센트. 자, 독립변수의 변화율 분의 종속변수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대신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폭을 쓰지 않고 변화율을 써요. 변화율을 사용하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 가격이나 수요량 같은 단위가 다 달라요.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변화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게 되면 EP라고 표시합시다. 가격 탄력성이니까 EP.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기만 중요시해요.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절대값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탄력성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걸 플러스 값으로 해주려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해가지고, 가격 변화율은 뭔가요? P분의 델타 P죠. 수요량의 변화율은 Q분의 델타 Q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도 하고, 또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입니다. 델타 P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P 해가지고 탄력성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수준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점 탄력성이라고 해서 어느 한 점에서 탄력성 구합니다. 한 점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미분하면 되는 거죠. 요건 미분값. 미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식이 주어진 다음에, 수식이 주어지고 탄력성 구하라고 나오면 그 수요 함수를 갖다가 미분해야 돼요. P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Q분의 P 곱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 구하세요. 그래서 델타 P와 델타 Q가 부호가 다른단 말이에요. 음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양수값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수요 탄력성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0보다 크다고 그랬죠. 0에서부터 무한대인데 0이 있고 사이에 또 1이 있어요. 1이 있고 무한대가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냐?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분모에 있는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요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됩니다.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1인 경우 볼까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쌍곡선형의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수평의 수요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가지죠. 1보다 작고 1보다 큰 경우예요. 만약에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럴 때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죠? 수직선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에 가깝다.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조그맣게 변화하지 않아요. 분모에 있는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조그맣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럴 때 비탄력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탄력적인 경우가 나와 있죠.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이다. 이럴 때는 가격이 크게 변화할 때 수요량은, 가격이 조금 변화할 때 수요량이,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는 가격이 크게 변화해도 수요량은 별로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보다 더 큰 거예요. 반면에 탄력적일 때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화할 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커야 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주 탄력성의 크기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걸쳐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약간 특이한 형태의 탄력성 몇 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직선이 있죠. 수요곡선이 수직이다.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성이 0입니다. 탄력성이 0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수평선인 경우 있죠. 수평선일 때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직각삼곡선입니다. 직각삼곡선 다 아시죠? 근데 y는 x분의 a 같은 거. y는 x분의 a 같은 이런 값이라고 하면은 가로축이 x축이고 수직축이 y축이라고 했을 때, y는 x분의 a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려지죠. 쌍곡선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플러스인 영역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이럴 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직각삼곡선이고, 직각삼곡선인 경우엔 탄력성을 2점에서 탄력성을 구하건 2점에서 탄력성을 구하건 여기서 구하건 탄력성은 항상 1입니다. 탄력성이 항상 1이에요. 만약에 수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구하건 여기서 구하건 여기서 구하건 탄력성은 항상 얼마? 0. 여기서는 여기서 구하던 여기서 구하던 탄력성은 항상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탄력성의 크기와 수요 곡선의 모양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수요 탄력성의 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떨 때 수요 탄력성의 크기가 커지냐 이겁니다. 왜냐면 전략적으로 탄력성을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호 밀접한 대치재가 존재하는지 여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치재가 많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치재가 많이 존재한다. 대치재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이 소비자의 소득에 더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경우에는 값이 조금만 올라도 부담되죠. 값이 조금만 올라도 부담되니까는 뭐예요?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탄력성이 어떻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이것이 있습니다. 또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필수품이냐 사치품이냐 하는 것도 수요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사치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크게 감소합니다. 사치품은 탄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생활 필수품은 어떠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재화의 경우에는 값이 비교적 크게 올라도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량은 별로 줄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필수재는 비탄력적이다. 사치재는 탄력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쌀 등이 비탄력적인 이유가, 쌀 비탄력적이죠. 이것들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체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같은 게 왜 대체재가 없어요? 보리쌀 있고 요새 뭐 밀도 있고 빵 있고 다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 특히 탄력성이 요새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필수재이면서 다른 것보다 대체재가 적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치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건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수재는 탄력성이 작다, 탄력적이다. 사치재는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자, 또 다른 탄력성인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이건 뭐가 변화하는 경우에요? 자,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의 변화율은 소득을 표현한 Y로 표시를 해요. yieldY분의 델타 Y분의 Q분의 델타 Q. 해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탄력성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Y분의 델타 Q 곱하기 Q분의 Y,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만약에 수식으로 준 다음에 탄력성 구하려면 이게 뭐냐? 이게 미분값이에요. 극한값. 어느 한 점에서 극한값을 갖다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Y, 델타 Q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Q 함수를 갖다가 Y에 관해 미분한 거죠. 미분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재화가 정상재냐 역등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상재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0보다 커야죠. 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정상재예요.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역등재죠. 근데 정상자라고 하더라도 구분해 주시죠. 정상재라고 하더라도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재, 2보다 작으면 필수재입니다. 이것도 정상재이면서도 0보다 큰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커서 정상재인데, 정상재이면서도 1보다 크면 사치재, 1보다 작으면 필수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등재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하는 거 시장이.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 이제 정책 시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장이 이루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있죠. 이런 산업들은 적극 발전시켜야죠. 반면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산업,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소득이 증가해도 쇠퇴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사치재이면서 정상재.
1보다 작지만 0보다 크다? 그럼 필수제죠. 사치제, 정상제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다 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엥겔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제학, 통계학자의 엥겔, 에르스트 엥겔입니다. 자, 프리드리 마르크스 친구가 엥겔 아닙니다. 마르크스 친구인 프리드리 엥겔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엥겔스고, 이 사람은 독일의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가계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엥겔의 법칙. 그래서 가계 소득이 증가할 때 자, 소득 중에서 식료품의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먹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니. 비중이 금액은 증가하더라도 먹는 거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복이나 주거 등의 생활 필수품 구성 비중도 감소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엥겔의 법칙도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데 이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두 재화는 뭐겠어요? 대치재 아닌 보완재겠죠. 그래서 이 XY 해가지고 탄력성 구할 때는 YJ 가격의 변화 일분에 XJ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이 변화한 것은 YJ인데 수요량이 변화한 것은 XJ다. 그렇다면 당연히 XYJ는 대치재나 보완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이다. 교차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두 재화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두 재화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두 재화는 독립제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예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두 재화는 뭐예요? 보완제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면 두 재화는 대치제입니다. 커피값이 상승했더니 녹차 수요량이 증가했다. 현실과 경제학이라고 해서 상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상도가 지금은 돌아가신 그 최인호 선생의 소설입니다. 그 개성상인의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히트했어요. 또 상도라고 하는 그 최인호 선생이 쓴 소설을 갖다가 이제 드라마로 만들고 해가지고 꽤 유명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알 수 없죠.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성상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주인공 나오고 한때 꽤 유명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뭐 교과서도 개정돼 나왔으면 최근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예를 들어야죠. 그렇죠? 생던 듣보잡이 이거 듣보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책에 얘가 나와 있는데 그 드라마 모르면 스토리 모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과 경제학 해가지고 12판에는 좀 뺀 줄 알았더니 12판까지 또 계속 나왔네요. 성의 없이 책을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에 이름 붙은 사람이 별로 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예를 제시해 놨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든지 아니면 이거 안 봐도 수요에 관한 건데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 공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급부터 해가지고 균형이 성립되는 원리 보겠습니다. 또 의외로 시간이 꽤 갔는데 왜냐면 또 중요한 내용 또 이런 것들은 꼭 짚고 설명하고 지나가야죠. 과거에는 그래프 같은 거 흑판에 그려가면서 봤으면 더 쉽고 재미있었을 건데 그걸 못한 겁니다. 자, 이제 과제는 또 출석과제 내셔야죠. 1, 2교시 합쳐가지고. 출석과제 내실 때 꼭 한번 읽어보고 내시기 바랍니다. 오자 꽤 있어요. 오자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저장할 때는 맨 윗줄, 만약에 2장이다 그럼 1페이지 맨 위에서 저장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한글이건 아니면 워드건 간에 뭐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읽는 사람이 딱 열었을 때 뭐요? 맨 앞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요새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온라인으로 채용하는 경우 있죠. 자기소개서도 이런 식으로 업로드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업로드하느라고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했다. 근데 맨 마지막이 나와요. 맨 꼬랑지가. 안 읽어요. 그냥 덮어버립니다. 학교 다닐 때 버릇 좀 들여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자꾸 지적하고 하니까 싫어하시는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데미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잘 될 일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고쳐갖고 나가야 됩니다. 꼭 오자 있는 거 없는가 확인하신 다음에 맨 앞에서 저장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